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 유닉스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유닉스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 오픈소스하고 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닉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처음에는 우리가 이 베일 연구소에서 만든 우리가 유닉스가 있었고요. 이 유닉스가 이 버클리 대학교에 전수가 됐다 그랬죠. 이 버클리 대학교로 넘어간 후에 이 유닉스가 일단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일단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 버클리 대학교에서 만든 유닉스는 보통 학교들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고요. 이 AT&T에서 만든 유닉스가 이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면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뭐 IBM이라던가 뭐 HP라던가 DC라던가 컴팩이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여러 회사들한테 전파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닉스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뭐 이러한 유닉스들이 또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유닉스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운영 체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이런 핸드폰을 갖고 있게 되면 하드웨어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TV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TV가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장치가 하드웨어죠. 이렇게 만지면 딱딱하죠. 얘는 움직이는 하드웨어가 되죠. 근데 여기서 뭔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이 여러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MS 윈도우라던가 리눅스라던가 뭐 유닉스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이 하드웨어와 아니면 여러분들 사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과 이 하드웨어 사이에서 중간에 뭔가를 역할을 해주는 애를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계는 하드웨어를 추상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윗단에서는 하드웨어가 이게 PC야, 맥이야, 아니면 안드로이드야, 스마트 TV야,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리눅스가 돌아가면 리눅스에서 그냥 우리가 뭐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하드웨어를 추상화시켜 줍니다. 이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윗단에서는 그냥 이렇게 숨겨준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이 중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래서 운영 체계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 체계 중에 이 유닉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1969년도에 이 베일 연구소에, 그러니까 AT&T의 우리가 연구소인 베일 연구소에 캠 톰슨이라는 분이 이 PDP-11에서 어셈블러로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캠 톰슨이 다 만들었다가 이거를 나중에 조금 더 빠른 컴퓨터, 그래서 PDP-11이라고 하는 이러한 컴퓨터로 우리가 이 어셈블러로 되어 있는 유닉스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캠 톰슨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또 뭔가 또 뭐 컴퓨터가 바뀌면 유닉스를 새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어셈블러를 사용하면 될 것이냐. 근데 어셈블러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특정한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한 언어가.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이 어셈블러를 써야 되고요.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 컴퓨터에 맞는 어셈블러를 써야 되니까 컴퓨터가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캠 톰슨이 멀틱스를 개발했던 연구원 중에 한 명인 바로 이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분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셈블러로 개발을 했는데, 이때 고급 언어인 바로 C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요 어셈블러로 되어 있는 유닉스를 바로 C 언어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에디션, 두 번째 에디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976년도에 여섯 번째 에디션이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여섯 번째 에디션을 다른 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최초의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용 뭐 AT&T 계열, 뭐 BSD 계열, 아까 버클리 대학교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렇게 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7번째 판, 뭐 8번째 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우리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닉스를 개발할 때 나온 게 바로 이 C 언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1969년도부터 1913년도에 유닉스와 함께 개발이 되는데 바로 이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거의 개발이 됩니다. 데니스 리치 우리가 C 언어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요 캠 톰슨을 우리가 유닉스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래서 우리가 이 하드웨어를 직접 다루는 OS라던가 운영체계라던가 뭐 유틸리티나 컴파일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일단은 디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멀틱스의 이 BCP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이 언어의 영향을 받은 B 언어로부터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 멀틱스가 우리가 이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 뭔가 멀틱스를 개발하고 있던 시대에는 이 컴퓨터가 이 운영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개념들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꾸 뭐죠? 처음에 했던 것보다 좋은 개념들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계속 바뀌고 이러면 개발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멀틱스에 이 BCP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일단은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이 BCPL로부터 B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바로 이 유닉스 아버지인 캠 톰슨이 이 B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 PDP-7에서 어셈블러로 개발하다가 PDP-11으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B 언어를 이용해서 일단은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게 되는데 PDP-7하고 PDP-11은 우리가 메모리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리치가 이 B 언어에다가 우리가 어떤 변수라던가 변수의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 가지고 처음에는 뉴 B 언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C 언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유닉스에서 C 언어라고 하는 이런 언어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닉스의 이 중요한 유닉스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AT&T의 시스템5 계열과 BSD 유닉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5는 이 베일링구스 그냥 개발하고 있던 유닉스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OS들이 보통 이 시스템5 계열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확장이 됐고요. 이 버클리에서 만든 유닉스를 우리가 이 BSD 유닉스라고 하는데 이 BS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버클리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쪽에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유닉스가 이 BSD 유닉스인데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유닉스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유닉스를 보니까 지금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죠. 유닉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닉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 버클리가 아니라 이 AT&T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어떤 OS를 유닉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OS 군들을 우리가 유닉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버클리에 있는 캠 톰슨이 AT&T에 있는 캠 톰슨이 버클리로 가면서 이 빌 조이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BSD라고 하는 유닉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스탠포드 대학교, 선이라고 하는 거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OS가 선 OS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들이 나와서 나중에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선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죠. 여기서 만든 OS가 솔라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BSD가 FreeBSD, NetBSD, OpenBSD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닉스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OS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OS들을 우리가 BSD 패밀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AT&T가 다른 회사한테 아까 라이센스를 줬다 그랬죠. 그래서 HP라고 하는 회사한테 라이센스 줘서 만든 OS가 HP UX라고 하는 유닉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BM이라고 하는 회사도 요 AT&T에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유닉스를 만드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유닉스가 AIX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CO에서 유닉스 웨어라던가 실리콘 그래픽스에서 아이릭스라던가 여러 가지 OS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닉스 중에 하나가 뭐냐? 또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면 리눅스는 유닉스의 일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했을 때 뭐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가 있냐? 리눅스가 요즘에 나왔는데 유닉스가 좋아요, 리눅스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럼 유닉스가 뭐고 리눅스가 뭐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 보통 우리가 흑인이 좋아요, 백인이 좋아요, 황인종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흑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피부가 시커멓기 때문에 피부가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매끈하고요. 뭐는 또 안 좋고, 뭐 백인은 뭐가 있기 때문에 뭔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좋아요, 흑인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백인이 좋아하면 백인이 사람인데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닉스는 이러한 어떤 유닉스 계열의 OS들을 전부 다 유닉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리눅스도 유닉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눅스가 좋아요, AIX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리눅스가 좋아요, 유닉스가 좋아요라고 하면 리눅스가 유닉스인데 뭐 유닉스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OS9를 우리가 유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닉스라고 하는 애는 도대체 뭐 어떤 거를 그냥 저 OS9이라고 하는데 어떤 OS를 우리가 저 OS9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표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포터블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체인저블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유닉스라고 하는 OS가 지켜줘야 될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인터페이스라던가 뭐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명령어들이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인 명령을 다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딩 같은 걸 할 때 뭐 함수라던가 이런 걸 쓸 때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는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들, 뭐 printf 같은 것들 아니면 뭐 scanf라던가 뭐 C 언어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우리가 API의 어떤 타입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준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가 C 언어로 됐기 때문에 뭐 ANSY라던가 뭐 우리가 스탠다드 C 같은 거를 또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PG3라고 그래가지고 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와 헤더 파일들, 뭐 시스템 콜이라던가 함수의 타입이라던가 반환값 같은 것들, 사용하는 방법들 같은 것들이 일단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각각 표준들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표준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바로 SUS, 그래서 우리가 싱글 유닉스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유닉스라고 하면 현재는 SUS라고 하는 거를 준수해야지만 유닉스라고 보통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OS 중에 아까 IBM의 AIX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아까 선에 우리가 솔라리스라고 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오라클 합병이 됐죠. 오라클의 솔라리스, 아니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 맥OS라고 하는 우리가 OS를 만들어내는데 이 맥OS도 SUS, 유닉스의 일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도 이 SUS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닉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유닉스라고 하는 이 OS는 이러한 표준들을 준수하고 있으면 우리가 유닉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도 유닉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표준들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교시에서는 우리가 이 유닉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표준들이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닉스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거는 뭐 네트워크 쪽 아니면 뭐 웹 서버 쪽을 또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어떤 거는 뭐 ERP라던가 뭐 IBM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 리눅스는 웹 서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경쟁하는 분야들이 틀리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유닉스의 이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교시에서는 이 유닉스의 등장과 일단은 경쟁에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가 일단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리눅스는 이 1991년도에 이 핀란드에 리눅스 토말즈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이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토말즈는 요 미닉스라고 하는 이 유닉스 커널을 이용해 가지고요.
뭔가를 바꿔나가게 되는데, 요 미닉스는 요 앤드루 탄넨바움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1987년도에 이 교육용으로 만든 OS입니다. 그래서 이 미닉스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개 오퍼레이팅 시스템 책 중에서 보통 공용책이라던가 이러한 책들 중에 하나를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실 건데, 기본적으로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공용책은 보통 북미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유럽에서는 탄넨바움 교수님이 쓰신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미닉스라고 하는 OS를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OS의 어떤 개념들을 적용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학기가 끝나면 잘 만들었다고 그냥 이렇게 버릴 텐데, 요 리눅스 토발즈는 자기가 만든 거를 일단은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hello there 뭐 어쩌고저쩌고 using Minix. 그래서 내가 미닉스를 이용해서 커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볼 사람 있니? 라고 해가지고 이 유진에서 올리게 되는데, 이걸 올리자마자 이 수많은 해커들이 일단은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미닉스를 기반해서 커널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커널들의 어떤 것들을 전부 다 일단은 제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지 3년도 안 돼서 1994년도에 리눅스 커널 1.0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이 리눅스 커널 우리가 2.0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리눅스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아까 유닉스, SUS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포식스나 뭐 SUS, 안시 같은 거 다 지원하고 있고요. X윈도우를 해서 기본적인 GUI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콘솔을 이용하기 위해서 쉘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닉스가 지원하는 기능들을 대부분 일단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얘도 OS입니다. 근데 우리가 O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S의 핵심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위에서 아까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계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운영체계의 핵심 기능을 우리가 이 커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알맹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러한 알맹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OS의 핵심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커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까 우리가 리차드 토발즈라고 하는 분이, 리눅스 토발즈라고 하는 분이 이 커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커널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본인이 붙인 건 아니고요. 이 처음에 이름이 없었는데 이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뭐 당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널을 위해서, 이 O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프트는 아까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분이 GNU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GNU라고 하는, 우리가 뭐 GNU is not Unix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뭐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커널 위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널만 가지고는 뭔가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GNU 리눅스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도 어떤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리눅스도 종류들이 나눠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누구한테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또 배포판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유닉스의 특징, 멀티 유저, 멀티 태스킹, 보안성, 뭐 유연한 네트워크 환경 같은 걸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눅스도 이러한 것들을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커널이 되게 되는데, 이 커널이 바로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하는 핵심 부분이 되고요. 파일이라든가 뭐 기타 우리가 이 OS에서 가장 일단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널을 우리가 실제 바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커널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알맹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과일 같은 경우도 이 껍질이나 알맹이를, 이 알맹이를 누가 감싸고 있죠? 이 껍질이 감싸고 있죠. 그래서 껍질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쉘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커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타이핑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러한 어떤 명령어들을 해석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명령어들을 쉘이 이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쉘이 해석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는데,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쉘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GUI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 환경에서 뭔가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 GUI 환경에서는 우리가 X 윈도우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는 뭐 여러 가지의 명령어들이 있게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제공해 주는 기본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하나로 묶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유닉스가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로 일단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눅스의 커널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라고 하면 이 시스템의 어떤 메모리라던가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 뭐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끔 하려면 커널에서 뭔가를 제공해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단을 호출한다. 그래서 아랫단을 부른다고 해서 얘를 시스템 콜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함수를 부르는데 이 커널에 제공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관리하려면 여러분들 아마 MS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뭐 새로 사는 스캐너라든가 프린트 같은 거를 연결할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걸 아마 보실 텐데, 이러한 커널 쪽에서도 이러한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것들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은 유닉스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유닉스의 네트워크, 그래서 소켓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세스 간의 통신, 우리가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프로세스 어떤 뭐 우리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C분할 처리라던가 아니면 버퍼 캐시라던가 뭐 스레드, 뭐 페이징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유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다양한 사용자들이 각각의 계정과 각 비밀번호 그리고 홈 디렉토리, 각각의 어떤 하드디스크에 공간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를 홈 디렉토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유닉스는 사용자 계정이나 어떤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사용자 보안을 위한 어떤 이러한 우리가 접근 제약 같은 거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커널에서 기본적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눅스 커널이 있으면 그 윗단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바로 이 GNU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NU는 GNU is not Unix. 그래서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뭐 재미있는 표어죠. 그래서 구호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BSD 쪽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를 개발했다가 이 BSD가 나중에 개발이 종료가 되고요. 새로운 유닉스가 나오면서 어차피 유닉스나 BSD나 전부 다 유닉스 계열이니까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유닉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닉스 쪽에서, 리눅스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 GNU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그래서 1984년도에 이 리처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 설립한 재단이 이 GNU가 되고요. 그 GNU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 설립한 재단은 바로 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이고, 이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바로 GNU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얘를 GNU 도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CC라고 하는 무료 컴파일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Emacs라고 하는 텍스트 에디터,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개발 도구라든가 유틸리티 같은 거를 여기서 일단은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GNU 소프트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뭐 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개발하실 때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개발하는데, 뭐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도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를 사시려면 우리가 몇십만에서 뭐 백몇십만 원을 내야지만 개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발자가 뭐 그러한 비용을 내고 우리가 뭐 자기 취미로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GNU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오픈소스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리눅스라던가 이러한 소프트들이 다 이 GCC를 이용해서 일단은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 오픈소스계에 우리가 이제 뭐 최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안드로이드 같은 것도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쪽에 이 GNU가 많은 우리가 공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GNU 소프트와 이 리눅스 커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이 OS가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리눅스 커널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GNU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지고 여기서 설치하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성하시려면 우리가 너무 뭐가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나 도대체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지? 인터넷에서 이게 좋다더라. 그럼 그거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리눅스 커널과 여러 개의 OS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얘를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커널과 유틸리티, 이 커널과 응용 프로그램을 패키지해가지고 판매하거나 그냥 배포를 하겠었죠. 그래서 리눅스는 보통 운영체계 중심이 되는 커널만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GNU 소프트웨어를 묶는데, 이 GNU 소프트도 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묶는가에 따라서 배포판이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배포판, 뭐 레드햇 계열, 뭐 페도라, 뭐 레드햇,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우리가 SUSE, 수세 계열, 우분투, 쿠분투, 뭐 데비안, 이쪽 데비안 계열의 그 우분투가 데비안 계열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슬랙 계열,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크게 레드햇 계열, 수세, 데비안, 뭐 슬랙 계열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레드햇 계열, 그래서 우리가 뭐 빨간 모자, 페도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레드햇, 빨간 모자, 뭐 페도라, 다 모자죠. 모자 시리즈가 유명한데, 밑에 보시면 뭐 레드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패키징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랙웨어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데비안 계열. 그래서 우리가 뭐 우분투가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개의 리눅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 보통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서버에서는 레드햇 계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뭐 개인용으로 쓸 때는 우분투, 특히 우리가 이제 데비안 계열의 우분투가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들이 우리 유닉스, 같은 유닉스 계열이죠. 같은 리눅스 계열이다 보니까 호환이 있고요. 설정하는 것들은 조금 뭐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잘해 두시면 뭐 다른 거는 그냥 뭐 가셔서 조금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눅스를 잘 하시면 뭐 다른 어떤 솔라리스라던가 이런 유닉스들도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만 조금 더 보시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뭐 이러한 유닉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리눅스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배포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유닉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리눅스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 뭐 인터넷에 보시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자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저한테 앞에 보시면 이제 메일이 있게 되는데 메일로 일단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우리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